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관세법 시험은 다들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이유가 법률이 조금 나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많이 나오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20문제 중에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시행규칙이 안 나오거나 또는 한 문제 나오거나, 그런데 시행규칙이 일단은 2문제 나왔어요. 단 하나 더 늘어났어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번에 시행령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했을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신고서류 보관기간 5년이 아닌 거 고르래요. 5년짜리 아주 중요한 수입자 들어가는 거랑 지익재산권자 들어가는 거, 그게 5년이죠. 수출자 들어가는 거, 반송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3년이죠. 그래서 2번이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신고서류 보관 기간 문제는 2년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2번째, 대통령령을 정하는 상업서류, 바로 직전에 있었던 관세 1차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건데요. 선화증권 송품장, 항공운송장. 답이 1번이죠. 포장명세서나 수입계약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번과 2번이 다 시행령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3번, 관세부가의 제척기간 관세증권 소멸시효. 요번에 바뀐 내용을 묻고 있어요. 우리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이 기본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것도 예전에는 5년으로 연장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연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각각 2년, 5년은 옛날 법이에요. 요번에 바뀐 5년과 10년으로 바꿔줘야 되죠. 첫 줄이 5년, 네 번째 줄이 10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말고는 다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이건 일단 형식적으로 틀렸어요. 수입 신고한 날이 된다가 아니라 수입 신고한 날에 다음 날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3번에 관세유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유권의 소멸시효 5년 맞네요. 답이 그래서 3번이고, 4번, 이번에 이 관세법 시험 문제의 특징이요, 틀린 게 아주 확실히 틀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같은 문장에 2군데씩 틀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출제자가 틀린 건 확실하게 틀린 걸 알아라 이러면서 배려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4번에 즉시 반출의 경우에는 관세인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이런 거 안 외웠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닌 거죠. 관세인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납부기한만 알고 있다면 관세인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알 수 있죠. 납부기한 플러스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끝에 경과한 날이 된다. 일단 형식 자체가 틀렸어요. 그 맨 끝에 경과한 날에 다음 날이 된다. 이래야 되고 앞부분도 틀렸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아니라 우리 즉시반출의 경우에 납부기한은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잖아요. 그리고 수리자가 없어져야 돼요. 수리자가 없어지고 다음 날은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다. 4번 문제.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1번인데요. 항상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들 있죠. 신고자가 신고수리로 바뀌고, 그죠? 신고수리가 신고자로 바뀌고, 이건 오히려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요.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분할납부는 이 특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줄의 끝에 수입신고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관세법령상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이런 것들은 신고 생략 또는 간소한 신고 대상이죠. 이거는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간소한 신고나 신고 생략 중에서 아예 신고 생략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이고, 법률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2가지, 신고 생략 또는 간소한 신고 대상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들이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이런 것들이죠. 2번째, 이건 명의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수수입 반송의 신고는 화주 관세사장의 명의지만 수신고의 경우에는 제주자가 더 추가된다는 거. 동그라미 이번에 3번째 줄에 제주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입항전 신고 얘기하는 거죠. 신속한 통관, 중요한 말이죠. 예외적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입항 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인데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냐. 일단 동그라미 4번의 제목을 굳이 달면 뭐예요? 수출 환율이죠. 그렇죠? 과세 환율이 있고 수출 환율이 있습니다. 수입할 땐 과세 환율이라고 부르죠. 수출 환율의 경우에는 수출 신고일이 속하는 주에 전주에 외국한 매 임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틀렸어요?
수신고일의 다음 날. 이 말 자체가 일단 틀렸어요. 수출신고일이죠. 이게 말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게 만약에 월요일이라 그러면 수출신고일이나 수출신고일의 다음 날이나 다 그 주 아닙니까? 그죠? 이 다음 날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세관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관성장이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성장이 이거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하나 조금 더 틀린 부분을 찾자면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참고란 말도 틀린 거예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죠? 6번 문제.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동그라미 1번에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위조라는 말, 동그라미 아주 중요하죠. 그게 아주 크게 보여야 됩니다. 다른 표현보다도 누설이니, 훼손이니, 도용이니 이런 단어들과 위조, 변조 이 두 단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위조한 자는 10년 징역 이거는 맞는데 더 정확하게 한다면 최하 징역 연수도 적을 수 있어야 되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돈과 관련된 건데 돈과 관련된 거 3개 뭐예요? 관세 포탈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는 숫자는 무조건 3년 5배예요. 동그라미 2번이 관세 포탈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5배 들어가야 되는데 면 2년 그죠?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좀 이건 복잡하죠. 관세 포탈은 그냥 단순한 5배가 아니라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원가, 물품 원가,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년 5배,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5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아주 중요하죠. 이게 답인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 허위신고죄 등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벌금 크게 보면 5개고 자세하게 보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 7번 문제.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가. 이런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보조할 편. 그리고 금방 풀었겠죠. 그렇죠? 보조할 편. 거기 안 들어가죠. 그럼 계절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계절관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게 될 거예요.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8번 문제.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동그라미 1번은 보세운송의 신고인의 동그라미. 이거는 명의자 얘기하는 거죠. 보세운송은 누가 합니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세사 등이 할 수도 있고 보세운송업자가 할 수도 있죠. 다만 요 셋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화주는 맞아요. 첫째 화주는 맞는데 국제운송 물류업자는 안 돼요. 제주자도 안 돼요. 제주자는 어디에 명의자로 나와요? 수출신고의 명의자로 나오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 이런 데는 나오지만 이 보세운송 신고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세사 이건 되겠다. 그렇죠? 거의 4사람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화주와 관세사만 보세운송의 신고인이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말은 더 웃긴 것 같아요. 세관장이 승인 없이 이 말은 뭐 어느 정도 맞다고 하더라도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운송할 수 있다. 보세운송 절차 중에 신고도 들어가는 건데 첫 줄에 신고인은 이래놓고 마지막에 절차를 생략한다. 말이 일단 맞지가 않죠. 신고도 승인도 다 보세운송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 아니라 3년입니다.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그것도 2군데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2개 이상 틀리게 하는 거. 동그라미 3번. 이 표현이 아주 대거 법에 들어갔죠. 유효기간이 모든 제도에 있습니다. 그거에 끝나기 2개월, 끝나기 한 달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달 전에 끝나기 한 달 전에 끝난다는 사실을 그거보다 더 한 달 전에 정부가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그 알려주는 방식 자체가 휴대폰 문자 전송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추가가 되었죠. 답이 그래서 3번이고 동그라미 4번은 이걸 어떻게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은 아예 이런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S책형으로 하고 있는데 S책형 기준으로 이 9번 문제가 좀 문제예요. 일단은 답은 3번인데요.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JSA 증표는 우리 법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시행규칙 43조에 나오는 겁니다. 법제 93조와 관련된 것이고요. 특정물품의 면세 등과 관련된 것이고 그거에 뒤따라 가고 있는 시행규칙 43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을 할 때 수출물품의
그 나라로 들어갈, 그 수입국으로 들어갈 때 어떤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조건을 우리가 갖췄다라는 것을 붙여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면 미국,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 그쪽에 맞는 기준을 스티커를 해서 붙여가지고 보낸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그 스티커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 스티커는, 증표는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고, 기계에다 그걸 붙여가지고 그것을 미국 등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만든 일본의 그 마크는 효력이 없다. 지금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 물품에 부착하는 증표 그랬어요. 증표를 어디에 부착한다고요? 증표는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 물품에 부착할 증표를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려요. 이 증표는 특정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물품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그랬죠? 이 문제는 분명히 오류인데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이 말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관세법 제93조 제12호와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 딸려져 있는 시행규칙 43조 9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잘 보시고 말씀드릴 분들은 말씀드리세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즉시 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답은 2번인데,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 끝에 성질과 수량 동그라미, 이게 나온다면 과세물건 확정 시기 얘기하는 거죠. 즉시 반출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뭐예요? 수입신고 시점 기준이 아니라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죠.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인데, 이건 아예 성식도 틀렸죠. 웬 다음날, 그죠?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다음날 들어가는 거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이고 다음날은 없어져야 되고. 11번. 납부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또는 납부 의무 소멸 사유 같은 것인데 총 5가지 있죠. 뭐 있나요? 납부, 그죠? 돈 내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충당해도 없어지죠. 그리고 관세 부과입 취소가 있고,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있고, 관세지권 소멸시효 완성이 있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외워서 풀어야 돼. 12번. 제술 감면세에 따른 관세의 경감률. 우리 다른 어떤 경감률, 감면율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른 경감률이나 감면율은 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이거는 법률이라고 그랬잖아. 수준 자체가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출제자가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순서 섞어놓느냐고, 그죠? 예.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죠? 답은 1번이죠. 3년초가 4년 이내라는 것은 가장 늦게 나가는 거잖아요. 단기간 내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경감해 주는 건데 그 취지와 가장 멀죠. 3년초가 4년 이내, 이게 가장 낮은 거죠. 30, 40, 55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예, 30이죠. 1번은 30입니다. 13번 문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여러분,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는 그 당사자들로서 세 종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피해를 본 직접적인 당사자일 때, 직접적인 처분의 당사자가 이의신청 등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대리인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변호사, 관세사, 대리인을 쓸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죠. 이해관계인은 납세무 확장 라인 뒤쪽에 있었던 보이양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1번, 3번, 4번에 있는 거예요. 2번이 답인데, 이 사람은 심사청구 등을 못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관세사와 변호사는 뭐다?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관계인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불복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4번 문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모르면 그냥 찍어야 돼. 그죠? 14번 문제는 거기 보시면 이제 실질적 피해 등의 덤핑 판정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이제 3번 자체가 덤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로 덤핑 수출하는 수출국.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싸구려 타일이 왔다. 그럼 여기 수출국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수입되는, 다른 나라에서 중국으로 물건 들어가는 가격. 물건 들어가는 거, 그거의 실질적인 증가가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건 자체가 지금 물품의 이동 경로 자체가 지금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3번인데, 이 문제도 오류가 있어요. 문제 첫 줄에 보시면 실질적 피해 등의 덤핑 판정 그랬는데,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좁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한데 이거는 시행령 63조의 내용입니다. 시행령 63조에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시행령 63조의 1항은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이에요. 시행령 2항은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정말로 피해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거랑 실적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우려 판정은 다른 거예요. 지금 문제를 마치 그걸 갈라놓는 것처럼 냈잖아요. 그렇죠? 실적 피해 판정이라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1, 2, 4번은 모두 다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이에요. 실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판정의 근거 기준들이에요. 조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시행령 63조인데 문제는 마치 63조 1항의 내용을 묻는 것처럼 냈지만 실제로 보기들은 다 시행령 63조의 2항으로 다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3번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답은 3번이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도 사실상 문제가 좀 있어요. 15번 문제. 세율의 적용 등 그랬어요.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답부터 보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4번에 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맞나요? 2순위 세율들이 있죠. 그렇죠?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가 있는데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는 그 이하의 세율, 즉 3, 4, 5, 6순위 이하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된다. 인데 여기 보시면 편익관세 2순위 세율은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이렇게 지엽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편익관세는 2순위 세율이고 조할계, 계절관세 그 밑에 세율이니까 이거보다 낮아야지 된다. 이것도 맞는 걸로 일부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할당관세는 일반 특혜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무조건 우선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썼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상은 맞는 게 될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4번은 이의제기 하면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사실상은 이건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누군가 얘기해 볼 수는 있는 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스택형 기준으로 9번은 좀 아주 큰 오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잘못되었고 14번과 15번 조금 전에 한 거 요 두 가지는 사실상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16번 문제. 13번 문제에서 대리인이 나왔는데 16번에서 다시 또 나왔어요. 그렇죠?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1번입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대리인에서. 청구의 취하, 중간에 그만두는 거, 포기하는 것만은 스스로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 2번은 뭐가 틀렸나요?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거기 2번과 4번이 똑같아요. 다 구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서면만 남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얼마 전에 그 1차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었죠. 그렇죠?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아니고 공인회계사는 지워야 됩니다. 변호사, 관세사만 되는 거죠. 17번.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 열람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번에 출항할 땐 허가인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출항하기 전에 출항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줄에 출항하기 전 맞다. 답은 3번이네요. 이 3번은 굳이 제목을 달자면 간이 입출항 절차죠. 하역 없이 만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려고 하면 그때는 간이 입출항 절차에 해당이 되죠. 여기 뭐가 틀렸어요?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기용품과 승무원이 휴대품 하역하고 이거 틀렸죠. 그렇죠? 하역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48시간 아니죠? 만 하루라고 외웠습니다. 24시간이에요. 이것도 두 군데가 틀렸어요. 동그라미 4번 승객 예약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맨 끝에 관성장 맞죠? 그래서 관성장한테서 지정받고 각 세관 관할로 뛰어오는 세관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세관장이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세관장이고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지정하는 것은 관성장이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18번 문제. 이거는 시행규칙 85조에 있는 건데요. 예전에 관세사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었는데 관세직에서는 좀 처음 나온 문제예요. 이번에 지금 시험에 나온 비율 자체가 법률이 10문제, 시행령이 8문제, 규칙이 2문제인데 이건 예전에 관세직 7급의 비율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9급에 나온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4개 다 돼야. 네. 일단은 컴퓨터로 통관하는 것들 얘기하는데 컴퓨터로 통관하려면 인터넷 안 되는 데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설비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전산 설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통관과 관련된 통관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안과 관련된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니은과 리을도 필요하고 기억에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번이 인터넷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9번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보세 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 동그라미, 제조, 가공을 두 글자로 하면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관장에게 사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가 말이 돼요. 사용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건 법의 186조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한번 문장 찾아보세요. 제조, 가공할 때에는 세관장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가 맞죠. 20번 보겠습니다. 뭐 이게 나오냐 싶죠. 그쵸? 이거는 보칙의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요거는 답은 일단 1번이에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징수 금액이 누군가가 좀 숨겨놓은 재산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징수 금액에 따라서 그거 포상하는 사람, 숨겨놓은 재산 등을 세관에 얘기해준 사람을 포상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 포상 금액이 최고 금액은 10억 원이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징수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징수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이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일 때 계산 방법이 있고요.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일 때가 있고 또 하나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일 때가 있고 또 5억 원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일단 가장 작은 거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거기 1번과 2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렇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그 징수금액의 15%만큼을 꽤 많은 거죠. 그렇죠? 징수금액의 15%만큼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번부터 먼저 계산해보면 1억에 15%면 1,500만 원 맞죠? 근데 5천만 원에 15%면 15%니까 750만 원 나와야 돼요. 500만 원이 아니라 75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하나만 더 해보시면 4번에 9억이라고 하면 9억 원 기준은 없고 5억 원 초과 기준이 있는데 5억 원이 초과될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6천만 원이 붙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5%가 따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천만 원이 일단 붙고 9억이니까 5억을 초과하는 게 4억이죠. 4억의 5%인 2천만 원이 더 붙어서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냐 싶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4월 19일 날 지금 시험을 본 건데 이거는 3월 5일 날 개정된 거예요. 이 숫자들이 작년이랑 올해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3월 5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개정됐는지 모르고 내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잘 찍으셨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세법 시험 보고 나서 이게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좀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